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자연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지난 1년에 그렇게 덥던 우리 날씨가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이 위에 웃도를 좀 긴 걸 입었습니다만 지난해는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번 가을 또는 겨울은 물론 춥겠지만 가을에는 춥다라는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긴 옷을 입지 않고 짧은 옷으로 내가 가을을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때 각오였는데 사실 지금 막상 가을이 접어들고 오니 아침 저녁 선선해서 옷을 저절로 이렇게 긴 걸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실이 가장 어렵지만 또 이것이 지나고 보면은 어쩌면 그때가 상당히 한가하였고 또 우리가 행복했던 그 시절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 그런 우리 인생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9월 또 하순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지만 원래는 유난히 코로나로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다 해보셨겠지만 거의 아예 명절에 큰 집이나 또 부모님을 뵈러 가지 마라 또는 뵈러 오지 마라 이렇게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우리 명절 중에 이번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어떤 시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가장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의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주에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 지구촌의 급격한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환경 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폭병으로 인해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8월 4일에 레바논 베이루트한 폭발 사고 등으로 사회 전환으로 인해 상당히 전 국민 지구촌이 우려스러운 예건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 시민은 이런 사고를 보고 더욱더 우리가 불안해하게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울산은 어떤가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울산 석유화단지가 위험하다라는 여론이 다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은 울산 석유화단지가 위험하다라는 일부 여론이 있는 만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다수 시민들께서 울산 석유화단지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왜 위험하지 않느냐? 늘 정비, 보수, 보완을 하고 1년에 정비, 보수 작업을 계획 수립을 해서 작업을 하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 이면에는 현실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게 특히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서 이런 어떤 석유화학 산업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따른 우리가 그렇다면 기업에 해야 될 일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못쓸고 복잡한 설비. 왜 그렇습니까? 거의 반세기가 접어드는 우리 석유화학 장치 산업입니다. 62년도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에 의해서 설립된 석유화학 단지가 이제 거의 반세기를 지난 50년, 길게는 60년, 평균 40년, 50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촌의 모든 물질, 생명은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관리 부재, 과연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물론 잘 되고 있다라고 기업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경영계 쪽에서는 일반 시민사회나 일부 관 차원에서는 사실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이 관리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아무리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법률과 또 시행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레바논 사고, 지난해 9월 28일 날 우리 연포항 폭발 사고, 또 대형 2000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이슈 위주로가 그때는 엄청 불안해하고 그때는 그 이상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인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것이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어떤 사항, 또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다음부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국민사회에서 우리들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쉽게 말씀 방심하고 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빠져나갈 길만 찾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 보조입니다. 9월 11일 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 아파트 원유 누출 사고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나면 어쩌면은 거기 당사자들만 문제가 돼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이 불안할까? 어떤 의장이 오염물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의장에서 일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만 거기서 채취한 각종 농수산물 이런 물질이 결국 우리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유해화학 물질이 문제되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감, 또 화재 폭발로 인해서 어떤 매연이나 또 그 화재 폭발로 인해서 어떤 불안, 이런 어떤 고조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허술한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기업 위주로만 정책을 할 수도 없고 또 시민, 국민 위주만 정책을 할 수 없죠. 만약에 상반적으로 한다면 기업 위주만 정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은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전부 없애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생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시민과 근로자와 국민 입장에 봤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거기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민사회만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전을 철저히 지켜라. 환경을 철저히 지켜라. 안전환경보건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안전사고 제로로 가야 되고 환경사고 제로로 가야 되고 보건 문제가 전혀 문제 없다면 공장 가동을 안 하면 환경오염 발생을 하죠. 안전사고가 안 나겠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부차적인 안전보건 환경에 우려할 사항이 다 배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2m 사회적 거리두라, 생활 속 거리두라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걸 코로나와 딱 그냥 해결하겠다고 하면 전 국민 일체 밖을 생활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못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의 어떤 확산은 상당히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이면에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싶고, 또 그걸 위해서 지역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환경과 안전과 보건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발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앞서왔지 않느냐. 단 지금 조금 우리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설립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김용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김용균법이라든지 지금 음주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안전, 음주, 보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내리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 강화돼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근로자 입장,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지금 사고 나면 사람 사고 나면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쓱쓱 해서 결국 사업주나 책임자는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내고 그냥 또 그 공장은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 그 이면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는 경제 논리로 보면 그게 맞는데 안전 논리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또 완전 또 안전 논리를 앞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공장은 그 공정을 계속 가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 그 공정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업은 생산성이 없어지면 그 기업은 문 닫을 수 없고 그 기업이 문 닫는다면 거기 관련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타격, 영향은 대단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울산의 입장, 안전정책, 안전보건정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계속 그때그때 수시로 발표를 하지만 울산시 차원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담당 국장이 필요 때마다 우리가 발표도 하고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지방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지만 과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 보건 차원에만 본다면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5월 달에 우리 울산시가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울산 KTS에 있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거기에 울산시가 발주해서 거기에 천장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면으로 추락했어. 한 30m에서 추락하면 거의 사망이겠죠. 역시 그분도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결론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물론 산업안전 보건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작업 중지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개선해서 작업 개선도 됐지만 이후에 거기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 규제를 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울산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광역공사에 이 벌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수긍을 하기에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망한 사람과 또 거기에 시공자, 물론 그 과정에 실제 안전망을 치고 그물을 치지 않았고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하기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결론은 여러가지 안전조치가 미흡한 걸로 인해서 보호구 착용 상태나 안전근무를 치지 않아서 사고로 인해서 결론은 사망을 했다. 시에서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개선은 별도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총금액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이 유엔에서 지정하는 방제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방제도시로 지정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방제도시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그 결론을 보니까 사망했다. 그 과정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안전관리 개선도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고 관리 부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게 모든 걸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일임하는 것은 우리 발주처가 봤을 때 소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소. 먼저 치고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변명만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벌금을 내라. 그럼 시 차원에서는 우리는 내기가 힘든다. 원칙대로 했다. 결론이 원칙대로 했으면 사고 안 나죠. 이런 부분이 사실 울산 지방정부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날 새로 2시죠. 2시 05분에 우리가 원산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약 한 20여 톤이 원유가 우리 유출로 인해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킨 언론으로 많이 나왔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과연 그것이 그런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용은 화학공장, 이것도 화학공장 연장선이죠. 물론 한국석유공사의 원유를 유조선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포위를 해서 수중 호수를 통해서 지상의 배관을 통해서 저장고에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회사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늘 정비, 보수, 보완,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설비가 노후됐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늘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설비가 노후됐다, 시간이 지났다 해서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9월 10일 날 불과 이번 달이죠. 불과 한 2주 지금 지나가고 있죠. 물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어쩌면 인명사고보다 더 많은 해양 생태계, 자연 생태계에
오염을 가중한 거죠. 꼭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만이 아주 중요한 사고고, 나머지 사람만 생명만 뭐 다친 사람 죽거나 다친 사람 없다 해서 그 사고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 사망사고로서요. 그리고 중대재해라고 얘기하죠. 중대재해는 없어야 되지만 이런 유해물질, 위험물질이 물질로 인해서 자연생태계, 해양오염, 토양오염, 연안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의 그 영향으로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생태계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거기서 수생태계가 우리의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식탁에 오고, 그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 먹은 것이 다시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결국 그것이 신선도에 따라서, 유해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어떤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런 현상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얘기가 현장의 말만 듣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체 우리는 사고가 연결되지 않는다.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설비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사고 나는 것은 원유에서 육상, 그 해상에서 호수와 육상에 있는 이송 배관 프렌지 연결되는 부분에 볼트가 내서내져가지고 쉽게 말해 카스케트에 원유가 누출됐죠. 그 원유 누출된 걸로서 해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거는 그럼 유일하게 사고가 고의성이 없다면 늘 관리 부재라고 볼 수 있겠죠. 관리 부재. 설비에 대한 어떤 관리 부재. 결론적으로 우리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학습을 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재난사고가 불특정 방역적으로 발생, 특히 사고의 빈도율도 사실은 과거하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줄어졌지만 아직도 빈도율도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고는 빈도보다 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사고 나는 횟수는 지난 과거 5년, 10년 전부터 좀 줄어졌다 그래도 한 번 사고 나게 되면 거기에서 인명피해, 물적 피해, 설비 피해 그 심각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설비가 고도화되고 또 어떤 모든 물질이 순도가 고순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실효성 있는 이제는 안전보건 정책이 적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22일 날 오늘 24일이죠. 22일 날 우리 세계일보를 제가 한데 설정해봤는데 보니 지금 코로나 시대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가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어떤 경기 부진으로 해서 실업이 되고 급여를 못 받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점포에 소득이 감소하고 우리는 봤을 때 야 코로나로서 지역 경제가 엄청 어렵구나.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관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걸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거는 설문입니다. 설문에 의하면은 보십시오. 여가 여행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이것이 가장 높게 32%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26%.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실업이라든지 소득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24%. 여기 본다면은 여가 여행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어떻습니까? 아마 연세가 한 50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 되시는 분은 과거에 우리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했는 성장주의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사회를 살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 지혜력이라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내력은 좀 높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죠. 그래도 우리 국민 수준을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우리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마이크가 나오네. 수업 시간에 잠시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코로나 시대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쨌든 설문은 설문이기 때문에 여가 또는 여행 제한, 우리 어떤 삶의 가치, 사회적인 어떤 생활 이런 부분이 가장 높게 우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온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안전보건과 사회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회에 짚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안전보건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보건 정책의 개념은 안전정책은 재난이나 특히 우리가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 그다음 복구 단계에 맞게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적인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의 행동이다. 이렇게 안전보건 정책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난, 자연재난이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가뭄, 홍수. 최근에 우리 문제는 올해의 가뭄은 크게 우리가 못 느꼈죠. 가장 올해 우리 자연재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뭡니까? 태풍. 그 지진도 지난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좀 있었지만 올해는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홍수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동남권 쪽에 울산, 부산 쪽으로는 그나마 홍수가 조금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또 남해안 쪽에는 홍수가 상당히 문제가 됐죠.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지구상의 돌발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자연재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안전보건 정책 차원의 접근해 보면은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에 대체적으로 많은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우리 기상청 자료를 상당히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고 많이 참고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쪽을 봤을 때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 관련해서 어떻게 원부 원료를 공급받을 것인지 또는 각종 설비의 어떤 태풍 또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설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해야 되는데 아마 원래 제가 왔을 때도 우리 태풍 발사하고 우리 하이선 관계 9호, 10호 태풍 때도 아마 신뢰성 차원에서는 거의
많은 실추가 좀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은 한 3년 전에도 우리 태풍이 왔을 때 어떤 기기를 설치하면은 거의 뭐 일본 또는 최첨단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태풍 때 특히 홍수, 비가 강우량이 얼마 오느냐에 대해서 국지성 강우에 대해서는 우리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업장 안전사고 및 사회재난, 특히 이제 미세먼지, 올해는 유례 없이 우리가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올해는 이슈화를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모든 국정의 목표와 또 지방정부의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이 다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평소 때보다는 좀 걱정을 좀 덜 수는 있었지만 이 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 사회 재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산업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 과연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 등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보건 정책 개념에서 한번 짚어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모든 사고는 사고하고 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정리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결과보다는 먼저 예방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복구를 해서 우리 시민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상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맞게끔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우리가 꼭 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보건 정책의 현실을 이뤄보면 그렇다면 우리 안전보건 정책의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는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질 수 있죠. 여기에 따르는 것은 아마 우리 수업을 학습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어쩌면 안전보건 정책을 하는 전문가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